13개의 국가들이 다 합심을 해서 미국을 공격을 한다. 과연 미국 본토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항모가 추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보고서도 나오긴 했지만 항공모함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뭐 위성통신이라든가 GPS 같은 것도 미국이 기술력이 훨씬 월등하고. 근데 미국이 이긴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확실히 강 교수님은 약간 소련 유학파라서 냉소적인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에서 미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박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안대 유럽연화연구소의 이슬람학자 박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여러분들 댓글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댓글 무서운데. 아니 워낙 저희는 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메탈본님께서 적어주신 댓글인데 요즘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복원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고학자 시각에서는 유적의 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파괴된 그대로 좀 이제 틀어져가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복원을 해서 원래의 모습을 좀 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들은? 이게 아마 이 댓글 다신 분이 염두에 둔 그 뉴스는 올해 2월 달에 좀 화제가 됐었던 뉴스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복원과 관련된 뉴스였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자인은 멘카우라 피라미드 복원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또 한국 사회에서도 약간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오해와 몰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의 언론이 보도를 조금 책임감 없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 나왔던 기사들 제목을 보면은 뭐 차라리 벽지를 발라라, 논란에 휩싸인 이집트 피라미드 복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차라리 벽지를 발라라 라고 하는 의견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시민들이 댓글로 얻다가 단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외장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피라미드로 돌을 다 쌓고, 돌을 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계단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완벽한 사각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에다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일종의 포장을 해요. 그걸 이제 외장석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피라미드들은 대부분 다 석회암이에요. 하얀색 석회암. 투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오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정말 하얀색이에요. 빛나는 석회암인데, 이 논란이 됐던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외장석을 화강암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외장석이 지금은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내려와 있고, 이거를 이집트 관계 당국이 복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어느 정도 조사 기본 작업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분들은 석회암 외장석만 조금 익숙하시니까 난데없이 이집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화강암을 가지고서 거기 멘카우라 피라미드를 복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거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무식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소개가 되긴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거를 타이틀로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언론사에서는 타이틀로 뽑은 거죠. 사실 이걸 보고서 약간의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채널들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몇몇 기자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놀랍게도 한 군데에서도 수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랑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진짜 약간 기특하게도 그 청소년들이 만드는 언론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기자단에서 기특하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고,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일어났는데 원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미래가 밝네요, 아주. 진짜 참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기사 쓰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취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신 나온 내용들을 보고서 번역만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번역만 제대로 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제목을 일단 자극적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AI로 기사를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원 작업은 복원 시도가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멘카우라 피라미드 하단부에는 화강암 외장석의 흔적이 조금 남겨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화강암 외장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원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와 관련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복원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의 기술로서. 무슨 얘기냐면 이 떨어져 나간 화강암 이 조각들이 실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판별하는
해결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언론에서 이 논란이 불거 이루어지니까 이제 멘카우로 피라미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라미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자이 하와스나 마크 레너나 미로슬라브 마르타 같은 이 학자들이 들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토의를 한 끝에 이거는 원래 있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집트 정부가 추구하는 대로 복원을 하다 보면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과는 동떨어지는 방식으로 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복원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고 그거를 이집트 관계당국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복원 작업은 취소가 됐어요. 피라미드는 세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단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채워 넣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예. 세모난 돌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아니면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채운 거예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춰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끼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뒤에다가 모르타르를 좀 발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외장석들은 정말 판판하게 갈아서 끼는 거기 때문에 외장석들 사이는 틈새가 거의 잘 안 보여요.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라미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애가 있어요. 허물어진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고요. 거기 석탑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거를 시멘트로 이렇게 흉측하게 발라놨었어요. 일제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시 문화재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해체시켰는데요. 지금 다시 완공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원을 못해요. 아이고. 몇 번에 걸쳐 이게 석탑인데 목탑을 흉내내는 바람에 벽돌 쌓듯이 올려가지고 똑같아 피라미드가. 그게 몇 번에 걸쳐 무너진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근데 일제 때는 그 당시에 최고 기술은 시멘트예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체했는데 그런 경우는 원형 복구가 안 되는 게 이 돌이 사방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들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게 보존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 첫 번째 정확하게 원형이 뭔지 알고 있는 다음에 그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죠. 두 번째로는 비싸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굳이 놔둘 걸 큰일을 만들어서 실제 당장 망가지는 문화재를 복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고대와 현대의 물건을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원하면은요 옛날 게 있고 요즘 다시 끼워 넣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거는 저희 보면은 남대문이나 보면은요 이 벽 보면은요 약간 좀 검은색 돌이 있고 흰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일부러 그 옛날 거랑 지금 거 서울 구분시키기 위해서 성곽도, 일부러 예. 옛날 돌 중에서 보면 이렇게 둥둥 띄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실제 그 위치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왕 쓸 것 같으면은 현대 석재가 아니라 그걸 쓴다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거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다시 원상복귀 가능할 수 있게 모든 접착제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야지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허물어질 위험이 있고 정말 보기 흉한 것들부터 해서 복원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복원을 구조물의 안정성이 지금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복원하지 않는 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이집트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복원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멘트도 사용한 적이 있고 감쪽같이 복원을 해서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게 복원한 건지 복원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게 이제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을 해도 티가 나게 보통 복원을 하죠.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타카테 잠시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복원하면 멋있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폐허가 된 상태 그 자체도 역사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봐도 멋있어요. 이게 문화재 복원은 그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본능이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면 문화재 복원이 고대 이집트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복원한 모습들이 또 확인이 돼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한 2400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을 기원전 한 1200년대의 인물들이 복원한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람세스 2세의 넷째 아들인 카이마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카이마세트의 시대로부터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미 100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유적이죠. 근데 이 카이마세트는 정말 고대 유적을 좋아했었는지 5만 군데에 다 복원을 합니다. 그러고서 자랑스럽게 기록을 남겨놔요. 내가 복원을 했다. 매드라쿤마님이 백운민수님 덕분에 아마 세계에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이죠. 한국 분들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제가 나름의 성취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대중담론으로서 이집트가 뭐 밈화돼가지고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반 시민분들 가운데서 한국 분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욱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 Y5114님께서 현대 고고학에서 미래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이제 참침으로 뚫고 들어가
들어가서 뭐 이제 파내기 시작하면서 고고학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안 파고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어울리지 않게 과학 만능주의가 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언제나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실제로 30년 넘게 하는 와중에서도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었던 고고학 현장 기술들 중에 지금도 쓰는 거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당시에 다 실치라 해서 갖다 놓고 그림 그리고 측량할 때 이거 놓고 측량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다 기계로 하죠. 갈수록 또 드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론도 해상도가 정말 좋아지고 있고요. 구글 맵으로도 맹간한 것들은 맞아요. 보여요. 진짜 땅을 파지 않고도 유적을 파악하는 기술은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요. 저희는 과학 기술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이 없나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굴 자체가 필요 없냐? 그렇진 않은 게요. 내가 땅을 파지 않고 본 것이 실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파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발굴은 내가 지금 발굴하지 않으면은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부터 먼저 발굴을 해서 경험을 쌓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어디까지가 유적인지 모르니까 뭐 아파트나 건물 짓다 보니까 유적이 나온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요. 유적이 정말 많은 곳을 땅을 파지 않고 표시를 해둬가지고 거기는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미래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굴은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것만큼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실측을 해보셔야 되는. 저는 사실 정말로 요만한 나노 로봇 같은 게 있으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고구려 벽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벽화예요. 벽화는요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트리업도라든지 무용총 전부 다 지금 상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기술은 뚜껑 여는 순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뚜껑을 열지 않고 로봇을 넣어가지고 안에 벽화를 조사하게 하는 게 그리고는 아예 안 여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생각하는 게 일제 때 열었었던 그 벽화들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이집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피라미드 입구 상단부에서 발견된 이것도 사실은 최신 기술로 발견을 했거든요. 그 뮤온 우주입자를 사용한 스캔을 사용해서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공간을 찾았고 이 숨겨진 공간을 직접 들어가려면은 막 돌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아주 가느다란 광섬유가 달려있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관측을 해가지고 공간이 실제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 고고학인데 과거에 이제 그 첩보 위성으로 사용되는 여러 위성들을 학자들이 이제 일종의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미국의 사라파카기라고 하는 교수가 이집트를 위성 가지고서 조사를 쫙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1000기가 넘는 무덤들, 2000곳이 넘는 주거 유적들을 발견을 했었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피라미드도 이때까지 확인되지 않았었던 피라미드로 보이는 어떤 구조물들도 한 17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고고학자들은 이 조사 결과를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정하게 만들려면은 실제로 발굴을 이제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게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이 우리는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것만 떠오르지만 우리나라 고인돌의 대부분은 땅에 이렇게 지면에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붙여 있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개발하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고해상도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지상의 어떤 상부 구조는 아예 없어졌어도 과거에 뭔가 있었던 곳의 토양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이것이 이제 육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적외선을 투하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도 나오는 거고 피라미드 상부 구조는 없어요. 그냥 하부 구조만 있는데 땅속 몇 미터 밑에 이제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살 때는 모르는데 위에서 정해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만 식물의 구조가 달라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 밑에 지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100년 전부터 나왔었던 방법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쌍발기로 왜 공군들 하던 그때 왜 가죽 모자 쓰고 왜 손으로 수류탄 던지고 총 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적을 정찰을 하고 한 바퀴 삥 돌지 않습니까? 그때 저쪽에 적이 숨겨놓은 참호가 보인 거예요. 진지가. 그래서 보고 그래 저기 뭐 보인다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만은 로마 시대 때 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돌이 있으면요 흙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자라는 그 식물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위에서 보면 척후 비행기가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 한 바퀴 삥 돌 때 특정한 각도에서 갑자기 거기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별장이나 집이 쫙 나타났다가 갑자기 딱 사라져 버리고 그게 이제 항공고고학이고 지금은 말씀하신 적외선 고고학인데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거든요. 다음 달에 알타이를 들어가는데 이게 영구 동결대라고 해가지고요 얼음 속에 갇혀진 무덤들이 있어요. 나오나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진짜 이 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모든 얼음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의 결과 기뻐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과학자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1.5도가 지금 올해 들어 몇 아니 번이나 지금 제 바뀌었대요. 말 반대로 해서 제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미이라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땅 속에 무덤이 있으면 무덤이 전체가 냉동고예요. 냉동고 꽉 차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굴하면은 진짜 우리의 보물 창고죠. 근데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연구 동결대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발굴해 보면은 몇 년 전까지 얼음이 있다가 방금 빠져나가가지고 다 유기물질들이 썩어 없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가장 좋은 원칙은 발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예외도 있다. 큰일입니다. 아, 사라지기 전에 발굴을. 예. 이거 뭐 역사별로 시대별로 국경은 어떻게 정해졌었나요? 국경은 뭐 여러 방법으로 정해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나서 국경 조약을 맺어가지고 멕시코하고 정했고요. 우리 간 만큼 우리 거라. 그 이제 서부로 가는 거는 참 운 좋게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뭐 서부라고 말을 하지만 시대별로 서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동부 해안에 있을 때는 에팔레치아 산맥 넘어가 서부인데 바로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 강까지가 서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넘어갈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니까 로키 산맥이 나타나죠. 거기서 주춤주춤하다가 그걸 넘으면 태평양이니까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국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냥 뭐 깃발 꽂으면 국경이 됐던 네, 거잖아요. 원주민과 조금 전쟁은 있었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게 미국이 이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경을 정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신 지형지물이죠. 뭐 산맥, 강. 근데 그거 말고도 국경을 정하는 방법이 좀 있었나요? 원래는 아주 고대에는요, 지금 같은 국경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점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왜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계가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서 그냥 우리는 각자 방해하지 말자. 서로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식으로였는데 중국의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시대 말기인데 그게 최초의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의 면적을 차지하는 국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복을 하면은 땅을 다 국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를 정복을 하면 끝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장성을 쌓았다는 거는 중국이 그때부터는 영토를 면적으로 인지했다는 거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경선에 물론 그게 완벽한 그러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국경이라는 게 없는데 다만 역사 기록 보면 무슨 강을 경계로 했다라고 하는데 고조선은 패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가상의 선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떠한 고고학 자료를 봐도 하나의 강이 있으면 강 북쪽과 남쪽은 나의 문화가 다르다. 그런 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 나라로 가려면은 이 강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마치 우리한테는 외국과의 경계가 실제 휴전선이 아니라 인천공항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인식했을 거기 때문에 현대의 국경 개념은 좀 상당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근에 와서야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근데 따지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완전 또 상황이 다른 게 이집트는 강을 통해서 국경이 형성된 게 아니라 강이 끊기는 지점이 국경으로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강을 따라서 이제 영토가 형성된 국가다 보니까 이집트는 지금 이제 지중해변에서 약 한 10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엘레판티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섬 주변에 급류지대가 형성이 돼요. 이 코끼리가잖아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왜냐면 엘레판티네가 그 그리스어로 코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섬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아부라고 불렀는데 이 아부가 코끼리란 뜻이에요. 코끼리 혹은 상아라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정확한 좋은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엘레판티네 섬 주변에 급류가 형성이 되고 이 급류라는 것은 더 이상 배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이 이집트의 최남단 국경선으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렇게 사용이 돼요. 이 남쪽에는 이제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펼쳐지는데 코끼리랑 코끼리 상아가 이 남쪽 아프리카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집트에. 그래서 이 엘레판티네 섬에서 주로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끼리 섬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강 때문에 사실은 국경이 어려운 데도 있어요. 중동에서 이란 이라크가 이라크라는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만나서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만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아랍 애들은 샤틀 아랍이라고 그러고 이란에서는 아르반 누루드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어디까지 국경을 할 것인가? 이 물줄기에서 지금도 사실은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는데 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게 있습니다. 강이 붙여버리니까 이란과 이라크의 80년부터 88년까지 전쟁의 시작이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화적으로 보면은 강의 경계는 아닌데 저희가 인간들이 인지를 할 때는 강이 중요한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도 왜 스위다리아, 아무다리아 사이를 트란스 옥세아나라 부르듯이 근데 문화를 보면은 강을 두고 양쪽은 똑같지 다른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긋는 어떠한 상상의 경계라는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네모고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강을 경계로 두고 말의 어떤 먹이를 비롯한 어떤 애매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라인들
라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경의 어떤 시초가 되지 않았나. 사실 가장 확실한 국경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 짝꿍하고 줄 긋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뺏기는. 국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5501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는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딱 나눌 수 있는 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 쓰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 쓰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경이 나눠져 있고 다른 국가인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구별하나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나라가 언어를 만들고 또 언어가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언어를 완벽히 같이 공유하는데 다른 나라인 국가들은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북한하고 한국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부터 말을 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100년만 더 지나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저기 고려인들 함경북도 사투리 쓰시지만은 저는 그분들하고 러시아 말이 더 편해요. 사실은요.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가 갑자기 딱 들어버리면은 뭔 말인지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이란에 있어요.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게 아제르바이잔이잖아요. 이란에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이란 땅은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으로 살아요. 아제르바이잔인인데 네, 아제르바이잔인이고 이 사람들은 모국어가 아제르바이잔어예요. 근데 이란 사람이군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국경 너머에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에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아제르바이잔어를 쓰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동질감을 느끼지만 페르시아를 국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란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란에서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61%만 페르시아어를 써요. 모국어인.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이 15에서 16% 되거든요.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이 10% 돼요. 로르어를 쓰는 사람이 한 6% 돼요. 아랍어 2%, 발로치스탄어 쓰는 사람이 2%. 이런 식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 언어를 쓰는데 이들을 그냥 언어를 뭐 알아서는 쓰지만 국어는 페르시아어다. 페르시아어로만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가는데 이 정체성을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또 다릅니다. 미국은 다 영어를 다 쓰잖아요. 근데 미국도 요즘에 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스페인어가 약간 공용어로 쓰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네. 사실상 스페인어가 더 일상어가 된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캘리포니아 틀면 남쪽. 그냥 스페인어로 TV 방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사실 스페인어가 가능해진 상태예요. 그 흐름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미국에서 네. 영어와 스페인어 공용어로 쓰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라티노가 인구가 증가율이 높거든요. 예측하기로는 2040년, 50년쯤 되면 스페인어 사용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역사상 사례가 있나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언어인 것인지 아니면 뭐 민족인 것인지. 저는 언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선족, 조선 동포 분들은 한국인이 언어를 쓴다는 거는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게 삶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완전히 삶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만 하면 한국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연변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을 쓴다. 예전에는 억지로 가르쳐도 애들이 안 배웠거든요. 요즘엔 중국 내에서 완전히 K 거리가 되는 바람에 서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억지로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워요. 삶에 유리한 방향이 그렇죠.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스페인어 이야기하셨지만은 저는 스페인어가 일상어로 쓰인다 그래도 전 세계가 영어를 쓰는데 그거를 버릴 것 같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언어는 사회의 산물이고 산물이 또 사회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그 독특한 한류 시스템이긴 한데 언어를 따로 떼가지고 이것은 다르고 같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제일 그게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앵글로폰 친구가 얘한테 너는 영어를 쓰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얘는 정확하게 나는 캐네디야. 근데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요즘에 어떤 이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간 트랜스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캐나다인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뭐 댓글이 많은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들 적어주시고요.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하비부님이 라마단 때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해가 졌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이슬람 중에 극지방에 살고 있는 이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백야 때 어떡하냐? 그게 가장 많은 데가 생페테스부르크. 해가 안 져. 해가 계속 떠 있어. 굶어 죽어요. 저도 백야를 경험해 왔는데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야가 있는 지역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 져 있는 시간이.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2-3시간밖에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는 거 기다렸다. 예, 2-3시간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생페테르스부르크에 사는 무슬림들이 보통은 노동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추천을 하냐면 백야가 없는 주변 지역의 시차 예를 들면 캐나다에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오타와 시간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메카 시간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라마단 기간이 끝난 다음에 평상시에 더 벌충을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것처럼 이렇게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거 뽑아서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면 천조국이다. 근데 이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1100조국입니다. 전 세계랑 싸워도 전쟁의 이 라인을 2개를 만들기도 힘든데 전 세계랑 싸워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하고는 했었는데 미국하고 싸워서 큰 코 다친 국가들이 꽤 있죠. 뭐 대부분의 국가들은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죠. 지금 뭐 미국 국방비가 단연코 1위고 2위랑의 격차도 참 크잖아요. 그리고 국방비 지출 2위부터 한 10위까지 더한 게 아마 미국 국방비 정도인 것 같고. 그 미국 국방비가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의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악력이라든가 기술 발전도가 또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아마도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않으리라 믿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조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위성통신이라든가 지금 뭐 육지에서 맞붙어서 싸우기보다는 뭔가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GPS 같은 것도 미국이 기술력이 훨씬 월등하고 사실 다른 국가의 정보를 차단할 능력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전쟁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긴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걸프전 이후에. 맞아요. 한국전 비겼죠. 비겼지만 미국의 목적은 38선 유지였기 때문에 성공한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유일한 실패는 베트남전. 아프간전도 실패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 바로는 미국을 못 이기는데 일단 미국이 완전히 압도해서 정리해버리는 데가 이란도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군사력은 최후로 수단을 쓰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압도를 하고 안 되면은 CIA가 암살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군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전면전 자체를 사실은 잘 하지도 않고 전면전으로 상대방 국가를 절멸시키려는 노력 자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때리는 정도, 잽 정도로 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그러니까 미국 국방 정책의 목적 자체가 군사력을 무지막지하게 가져서 단연코 강하다는 거를 적이 알게 해서 덤비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들어가서 이긴 거는 맞죠.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히틀러 망하는 거는 소련이 2천만 명이나 희생해서 막아냈잖아요. 그렇긴 한데 미국의 빵과 미국의 석유가 들어갔죠. 소련이 그때 안 막았으면 사실 지금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역시 소련 유학파시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보면은 2차 대전은 미국의 승리로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미국도 물론 원조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전쟁이라든지 전사자라든지 무기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 소련 쪽이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고 저는요. 예. 전쟁 기간도 그렇고 참전한 인원이나 희생이 가장 컸던 건 소련이 맞는데 근데 결정타 마지막 승리를 위한 결정타는 미국이 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이후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전 세계가 미국한테 다 덤비면 누가 이기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군사력에 진짜 압도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특히 이제 밀떡들은 엄청 좋아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사실 의미 없는 얘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회자된다는 것은 미국 군사력이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력은 대단하죠. 억지력은 대단한데 중동에서는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 땅을 침략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은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게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게 옆에 집 가서 불 꺼준 거랑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그래서 미국이 초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집에서 안 싸우죠. 확실히 강 교수님은 약간 소련 유학파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냉소적인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월남전 보세요. 얼마나 월남전 보면은 그 전쟁이 스노스미 나오는 전쟁이죠. 근데 월남전
완전은 진짜 미국의 참패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어쩌다 보니까 제가 미국 편을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수행했었던 전쟁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총력전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액션으로서의 전쟁인 것이지, 다만 그 상대국들은 총력전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진짜 상상의 영역인데, 지금 다른 세계 국가들이 다 합심을 해서 미국을 공격을 한다. 과연 미국 본토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해군력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 군사 체계에 좀 관심이 있는데, 해군력의 차원에서 정말 미국은 이게 진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대의 해군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는 이지스함 보유 개수인데, 전 세계 전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지스함이 한 200척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00척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척과 이 미국의 100척을 비교했을 때, 이 톤수가 미국의 100척은 전부 다 8,000톤급 이상인데 반해서 다른 국가들의 이지스함들은 조금 더 낮은 급이 많죠. 쉬운 예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군함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랑 최근에 취역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게 한국에 지금 총 4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100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 전력으로 가면은 사실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20척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미국이 11척을 사실 운영을 할 때, 다른 국가에 있는 항모 전력을 다 모아도 톤수적으로는 미국의 반도 사실은 못 채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 항모가 추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추적이 돼도 전력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이 항모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의 성능이랑도 비슷한데, 지금 미국 항모에 실려 있는 가장 주력 전투기는 FA-18인데, 이 FA-18 자체도 전투기적으로 봤을 때 4.5세대. 근데 이 4.5세대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국가의 항공 전력이 있냐? 사실 러시아 항공우주군도 사실 막아내기 버겁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보고서도 나오긴 했지만 항공모함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슈퍼소닉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그럼 항모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강인 거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추적이 된다라는 뜻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미사일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이제 뭐 상황이. 전쟁의 패러다임도 바뀌는데, 누구 한쪽이 월등하게 국력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유라시아 초원 유목사인데, 분명히 몽골이나 흉노나 보면은 수많은 유목민들은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제력은 정착민인 중국에 비교가 안 되게 낮거든요. 실제로 전술도 되게 보면은 단순하고 무기도 얼마 안 되게 가벼운 것밖에 안 쓰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꼭 무조건 졌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 엄청난 국력 갖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이상의 또한 역사적으로 앞으로 전쟁이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지는 이번에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미국의 찐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토를 향해서 미국이냐 우크라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미국을 나토에 계속 남고 싶게 하고 싶으면 우크라이나를 들어보지 말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원하면 미국은 빠져야 된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들어오면 그게 러시아와 전쟁이 되는데, 찐 보수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 미국인이 선택하지 않은 핵을 가진 러시아하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너네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인이 지금 트럼프 라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도 핵전쟁만큼 피하고 싶은 거죠. 지금 상황상 보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생각할까요?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 전 70년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최우선 동맹은 아니지 않을까요? 일본이 더 물론 가깝죠. 일본이 최우선 동맹일 테... 일본이 단연코 파트너죠. 안 될까요? 아니, 미국 전문가시니까 이제 곧 이제 미 대선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미국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노선을 이제 줄타기 노선을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이 됐던 대한민국은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에 줄을 잘 놓고 이렇게 그런 게 좋겠죠. 가는 방향,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이 주변 국가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1991년에 제1차 거부전쟁 이라크 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기회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이 주저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은 이란이 이라크를 다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상황을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이란은 그런 능력 못 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듣지 않고 사담 후세인을
살렸죠.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모든 국가 다 말렸어요. 지금 만약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라크는 이란판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은 말 안 듣고 했죠. 결론은 이라크가 이란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이 주변 국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동맹이라든지 친한 나라의 말을 듣고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말을 안 듣고 결과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보상을 좀 해줬나요? 아, 무슨 보상을 합니까? 해주는군요. 그게 강대국이죠. 네. 그럼 주변 국가들은 괜찮아 형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의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랑 말랑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전 세계에 K컬처를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서도 우리의 것을 잘 살리고 외교도 잘하고 우리의 힘을 잘 길러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은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게 이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그 순위를 보면 한국이 작년에까지는 6위였는데 올해 나온 걸 보면 5위로 올랐거든요. 군사력 등의 측면에서. 그 위에는 미국, 인도, 중국, 뭐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되게 지정학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가 아닌가. 2, 3, 4, 5위가 다 여기 있는데요. 뭘. 우린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